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가 금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지금도 이제 금리가, 현재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뭐 대출 시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금리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영역인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를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지난 1년 이상 기준금리 중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실패했다. 그렇지만 시장금리 중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뭐 상당히 지난 1년 이상은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금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죠. 뭐 금리는 뭐 여러분들 경험은 했을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때는 기준금리가 중요해요. 2021년 정도가 뭐 기준금리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 말부터는 시장금리가 중요한 그런 시기였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시장금리가 중요한 그런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든. 그런데 한국은 인계금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인계금리를 지난 세미나 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3분의 1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국 경제에서 이제 중요한 이 인계금리하고 그리고 실제금리는 이제 실질금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실질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와 물가를 이제 비교하지요. 근데 실제금리는 각 개별 경제 주체, 그러니까 가게도 뭐 개별 뭐 가게, 그리고 기업도 개별 기업, 그 다음에 뭐 회사채도 개별 회사, 실제 금리가 이제 중요한 시기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인계금리 수준이 자꾸 낮아져요. 지난번 세미나 때 인계금리 여기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한국의 금리가 인계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것도 인계금리 수준이 증가하는 거고, 소득이 뭐 감소하거나 소득 양극화가 그 빨라지는 것도 또 인계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와서 건설업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체의 인계금리 수준도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은 점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건설 원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채는 많고, 그러다 보니 인계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실제금리 수준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뭐 핵심적인 요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은 뭐 기준금리 중심으로 아직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뭐 병에 실패할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뭐 할부금융은 개별 이제 그 뭡니까 그 캐피탈 회사일 것 같은데, 할부금융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자금 조달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객이죠. 자동차 수요자들의 또 뭐 원리금 상환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계금리 수준을 이제 결정도 하지만은
또 인계금리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 빚이 많을수록 인계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인계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한계기업이 증가할수록 인계금리 수준이 낮아지죠. 반대로 실제금리, 실질이 아닙니다. 실제금리 수준은 점점 더 이제 높아지겠죠. 그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계금리와 실제금리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됐지 않느냐. 지금 정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뭐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뭐 일부 뭐 성장주 중에서는 부도기업 그 다음에 그 거래 정지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인회계사들이 부적정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은 인계금리 수준하고 실제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뭐 주식시장 참여자든 아니면 채권시장 참여자든 아니면 건설회사든 아니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든 자산시장 참여자들 모두 다 그리고 건설업체 등 부채가 많은 기업들 모두 다가 이 인계금리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사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BBB 채권이 10한 1, 2% 하듯이 실제 금리는 그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분야별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계금리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은 뭐 줄고 근로자도 소득이 줄고 자산시장에도 실패했으니까 자산소득도 줄고 그러면 실제금리가 올라가요. 가계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한국 경제가 2023년 4분기 이후 1년 이상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높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있지요. 근데 주가가 높을 때 전환사채 발행하면 전환 가격도 일반적으로 높아요. 근데 실제 주가가 낮아지면 전환을 안 해버려요.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만기가 되면 전환사채 만기가 되면 이제는 빚이 되어버리는데 즉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빚이죠. 그러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금리는 급등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가는 큰 폭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인계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검토하지 아니하고 주식시장에서 뭐 AI 좋다 그렇지 않으면 뭐 로봇 좋다 이렇게 적자 기업에 뛰어들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즉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도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 40%는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가 다들 40% 정도가 위태위태해요. 근데 이 40%가 다른 자산시장 영향 주거든요. 건설 관련 기업들도 많거든요. 가전시장도 건설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2차전지도 건설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인계금리하고 실제금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조금 상황이 더 악화되면 뭐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서
또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 주가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채는 많은데 뭐 성장 기업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한 지금 정권 전문가도 많은데 또 투자자도 많고요. 그런 주식 종목은 그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금리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가 중요할 때도 있고 시장금리도 중요할 때가 있고 인계금리도 중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 인계금리와 실제금리에 초점을 맞추어 갖고 자산시장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부동산 시장도 금리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계금리 수준이 더 낮아지고 실제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사 인하하더라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주식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철저하게 재무상태부터 먼저 봐야 돼요. 성장할지 안 할지 그건 두 번째라는 거죠. 물론 치고 빠지고 잘할 수 있다면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것도 오래 여러 번 하다 보면 걸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까지도 시장금리가 중요한 그런 국가인데 대출 제도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인계금리 수준도 한국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실질소득 자산소득 한국보다 높으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질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한국은 인계금리와 실제금리 각 개별 가게 개별 근로자 개별 기업 등이 이제 실제금리의 영향권에 있는 한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조직인데 하여튼 정리하면 그래요. 지금 한국은 금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인계금리 수준은 낮아지고 실제금리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한국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핵심 거시경제 변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슬픈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